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포썰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를 각색해서 길게 이야기해볼게.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는 수십 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주변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점점 유령 아파트처럼 변해갔다. 이곳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 곳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벽 3시 아파트에서 늦게까지 야근하던 한 직장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간혹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밤 산책을 하곤 했는데 그날도 피곤함에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아파트 내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버려진 듯이 방치되어 있었고 가로등도 지저분한 유리 덮개 아래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공원을 지나던 중 그 직장인은 갑작스러운 싸늘함에 몸서리를 쳤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쾌한 기운에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을 때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희미하고 여리지만 분명한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발을 묶어버렸다. 뒷목에서부터 소름이 쭉 올라왔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 오래된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겁을 먹으면서도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놀이기구에 앉아있는 소녀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다. 단지 먼 곳을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 직장인은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러나 소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소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지고 말았다. 이상한 경험에 크게 놀란 그는 그 장소에서 서둘러 벗어났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 작은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전날 밤 만났던 소녀의 발자국과 흡사한 크기였다. 직장인은 불안한 마음에 주변 이웃에게 그 소녀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런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며칠 후 인터넷에서 우연히 오래된 뉴스 기사를 발견했는데 그 기사에는 몇 년 전 그 아파트 공원 부근에서 실종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소녀는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아파트와 주변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소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직장인은 그때서야 자신이 본 것이 실종된 소녀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도 새벽 3시가 되면 소녀의 흐느낌이 귓가에 아른거렸고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귀신 아파트라는 별명과 함께 방치된 채로 남아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소녀의 영혼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 시간대에 가로등이 깜빡이며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직도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직장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실화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린 시절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입구 근처에 위치한 산속에는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을 귀신집이라고 불렀다. 이 집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능숙한 건축 기술로 지어졌지만 집주인 일가가 수수께끼의 죽음을 맞이한 후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질 않았다. 여름방학 때마다 마을에서는 용기시험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이 몰래 모여 귀신집을 방문하는 일종의 놀이가 있었다. 물론 부모님들에겐 비밀이었다.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곳에 가보게 되었다. 해질 무렵 친구들과 영문모를 호기심에 사로잡혀 우리는 그 집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저녁 우리는 작은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집 앞에 모였다. 친구들 몇 명은 벌써 겁에 질려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모험심에 불타올랐다. 집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다. 우리는 하나둘씩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바깥보다 더 어두웠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앞서 나갔다. 거실로 추정되는 방에 들어서자 수십 년은 베었을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우리의 방문을 느꼈는지 꾸벅꾸벅 반겼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한 계단씩 올랐다. 그때 계단 끝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문득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두운 집안에서 그 어떤 움직임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땀이 흐르는 우리의 손은 바싹 마른 손전등을 쥔 채 떨고 있었다. 우리는 2층 복도에서 여러 개의 문을 발견했다. 나는 맨 왼쪽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낡은 문의 경첩은 끽끽 소리를 내며 마지못해 열렸다. 그 방 안에는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질비해 있었다. 그 중에는 누가 태엽을 돌려놓은 듯한 오래된 오르골이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스르륵 열리더니 혼자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신경이 곤두섰다. 그건 현대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음악은 기괴하고도 매혹적이었다. 돌연 그 공간이 수십 년 전의 과거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나의 동공이 커지며 한 장의 낡은 사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속에는 우리가 들어오던 순간부터 느낀 그 무언가가 존재했다. 사진 속 인물의 눈빛은 마치 나와 눈을 맞추기 위해 기다렸다는 듯 보였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행히 친구가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빨리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문 밖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둘러 발소리를 피해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숨었다. 발소리는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고 머지않아 우리 방 앞에 멈춰섰다. 문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때 우리는 확신했다. 이곳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으며 우리는 서로 눈빛으로만 소통하며 조용히 대피할 방법을 모색했다. 오랜 고요가 흐른 뒤 발소리는 점차 멀어져갔고 우리는 비로소 숨을 돌렸다.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공포가 우리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집을 빠져나와 마침내 바깥 공기를 마신 순간 우리는 서로 끌어안으며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집은 정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공허만이 가득 찬 장소가 아니었다. 뒤돌아보니 그 집은 마치 우리가 다시 오길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후로 그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그 집의 기묘한 분위기와 사진 속 눈빛은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그 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그 안에 또 다른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문득문득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3학년 여름방학에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 친구가 인터넷에서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발견했다며 나에게 링크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방학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금세 지원했고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박집은 우거진 숲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다. 첫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인 할머니는 상냥했으며 그녀의 손자는 방학을 맞아 온종일 게임을 하느라 바빴다. 그런데 둘째 주가 시작돼 즈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손님의 요청으로 늦게까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문에 내려친 소리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노크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주저하며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숲속은 어둡고 고요했다. 그날 밤 나는 어렵사리 잠에 들었지만 이상한 꿈에 사로잡혔다. 꿈에서는 민박집 외곽의 나무들 사이에 한 소녀가 서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저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박집 주인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외출 중이었다. 대신 손자인 지훈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지훈은 심드렁하게 게임을 하며 말하길 그 소리는 아마 여름마다 나타나는 유령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웃음을 장식하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점점 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밤마다 노크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나는 점점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날이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중 감량한 듯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얼핏 본 것은 누군가가 바닥에 뭔가를 남긴 듯한 이상한 흔적이었다. 그 흔적을 따라가 보니 민박집 어느 구석에 이르렀다. 구석진 방 안으로 들어서니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이 집의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끝자락에 서 있는 소녀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나는 금세 그 소녀가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방문이 바람에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놀라움 속에서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뒤로 넘어지며 발밑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작은 오래된 인형이었다. 인형은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낡은 상태였다. 민박집에 남아있던 오랜 물건 같았다. 하지만 오싹했던 것은 인형의 가슴 부분에 무엇인가 새겨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도와줘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아이는 이 집에서 일어난 예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날도 여름방학이었고 어린애들끼리 숲속에서 놀다가 길을 잃은 거야. 나는 그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후는 민박집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 민박집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소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곳을 배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 일이 있은 후로 밤이 되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조용한 노크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결코 없다.